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관련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핵 공격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핵 사용 논의에 우리 측의 발언권과 개입 여지가 커진, 그러니까 이전보다 강력한 북핵 대응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우리가 얻은 실익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반도체, 전기차 현안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기대했던 수준의 합의 또는 조치를 내놓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평가는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방미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 국빈 만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한미 동맹이라는 네잎 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정상외교에서 초청국이 가장 화려하게 준비하는, 또 그래서 대중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국빈 만찬 행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4일째인 오늘 백악관에서 만찬 행사를 주최했는데요. 두 나라 정상이 굳건해진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는 이 정상회담과 공식 기자회견까지 마친 뒤에 의상을 갈아입고 이 바이든 대통령 주최의 국빈 만찬이 열리는 백악관 이스트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시는 것처럼 이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를,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하얀색 재킷과 이 드레스 치마 차림이었습니다. 공식 환영식 때처럼 이 만찬장 앞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마중을 나와서 윤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를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 일정을 함께하며 이 친밀하고 굳건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두 정상은 이 만찬장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배사에 네잎 클로버와 관련한 이 속담을 인용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정은 네잎 클로버 같아서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갖게 되면 그것은 행운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The old saying, and Mr. President, this one is also Irish. That goes, a good friend is like a four-leaf clover. 여러분, 오늘은 한미 동맹이라는 이 네잎 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미래로 힘차게 전진하는 한미 동맹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합니다.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To our ironclad alliance.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가문의 이제 혈통 뿌리죠. 그 아일랜드의 속담을 언급했군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우정은 네잎클로버 같아서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갖게 되면 행운이라는 얘기는요, 바로 아일랜드 속담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아일랜드계 정치인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가족을 데리고 아일랜드를 특별 방문했을 만큼 자신의 뿌리에 애정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윤 대통령의 이런 배려에 흐뭇한 듯 웃으면서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건배사에서 아일랜드계 시인 시에이모스 히니의 이 존경받는 행동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얻는 길이라는 문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에이모스 히니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여러 차례 인용해온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건배사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파트너십을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가능성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라고 말한 뒤에 우리가 향후 170년 동안 함께하길이라는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오늘 만찬장은요, 이 한미 동맹 그리고 협력을 의미하는 그 상징들로 가득 찼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한국계 미국인 디자이너와 함께 이제 직접 만찬장을 꾸며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죠. 네, 질 바이든 여사는 만찬장 장식부터 메뉴 선정과 공연까지 한미 동맹 70주년의 우정의 역사를 기념하고자 직접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공개된 만찬장을 좀 보시면요. 입구부터 안쪽까지 벚꽃으로 장식된 것이 눈에 띄는데요. 테이블에는 2m 가까이 높이의 벚꽃으로 가득 채운 이 대형 꽃병도 놓여서 마치 벚나무 한 그루를 보는 듯 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벚꽃은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고 이 한국과 미국이 새 봄을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정상이 건배사를 하는 연단의 배경 무늬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인 단청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의자의 등받이는 한국 전통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여사가 한국계 미국 유명 셰프를 특별 초청해서 꾸민 국빈 만찬 메뉴는 메릴랜드산 게살로 만든 크랩 케이크와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소갈비찜이었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식재료들이 어우러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화합의 의미가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의 지난 만찬 설명회 발언도 들어보시죠. We welcome President Yoon and Mrs. Kim, honoring the 70 years of our alliance with symbols and moments of beauty that reflect both our countries. Guests will enjoy their meal beneath the boughs of cherry trees, a shared symbol of the renewal of spring. 백악관이 엄선해서 초대한 이 참석자 명단이 일부 공개가 되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만찬이 시작되기 앞서서 양국의 내빈 200여 명이 차례로 입장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외신들은 백악관 만찬장 입구에서 레드카펫 행사를 생중계하면서 초대 손님들을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그 인물 중 한 명은요, 단연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였습니다. 졸리는 아들 매덕스와 함께 만찬에 참석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졸리는 연세대 학부형이죠. 무슨 말이냐면 매덕스가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연세대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또 매덕스가 한국 문화와 K-팝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런 한국과의 인연과 또 그동안 졸리가 난민구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 국빈 만찬에 초대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인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와 부인 박리애 씨도 참석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야구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을 위해서 과거 박찬호 선수가 활약했던 필라델피아 필리스 로고가 새겨있는 야구 배트와 글러브 등을 선물하기도 했었죠. 이외에도 소설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 씨 내외도 초대돼 관심을 끌었고요. 우리 측에서는 윤 대통령을 수행한 강요, 대통령실 참모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경제계 인사 30여 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만찬 참석자 중에는요, 그 상위군인 출신의 여성 정치인이죠. 태미 더워스 민주당 상원 의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노보드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인, 그러니까 한국계죠. 클로이 김 등도 주빈석에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국빈 방문 일정 가운데서 이제 워싱턴 부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현지 시각으로 내일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오늘 국빈 만찬을 끝으로 바이든 대통령 등과의 밀착 진행 일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또 다른 핵심 행사는요, 현지 시각으로 내일 갖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입니다. 윤 대통령은 30분가량 영어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한국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 국빈 만찬에 앞서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이번 방미의 정말 핵심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대한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회담에 앞서서 백악관 남쪽 잔디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아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미리 도착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맞았고요. 또 정상은 함께 걸으며 의장대를 사열했고 최고의 예우를 상징하는 21발의 예포 발사도 거행이 됐습니다.
이어서 두 정상이 태극기와 성조기로 둘러싸인 무대에 오르자 백악관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환영식은 약 30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강조했고 답사에 나선 윤 대통령 역시 한미동맹 70주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화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양국이 함께 가자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고 윤 대통령의 답사를 듣던 바이든 대통령이 박수를 보내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공식 환영식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Endless possibility. Nothing is beyond our ability to reach when our nations and our people stand united. We have proven that time and again over the last 70 years. Go together. 저는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맹 70주년을 동맹국 국민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공식 환영식에는 6,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고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을 끝낸 두 정상은요, 백악관으로 나란히 입장을 했습니다. 이 양쪽 외교 장관과 이 국가안보실장 등 소수가 참석한 소인수 회담을 47분가량 진행을 한 뒤에 참석자들을 넓힌 이 확대 회담을 30분가량 진행을 하면서 약 80분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본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한미 양국 정상이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소인수 회담을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들어섰고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유세계 한나라 안보는 파트너들의 안보에 달려있다는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미는 강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And today I'm proud to say, Mr. President, I think that our partnership is ready to take on any challenges we may face. We see it in the Indo-Pacific, where our alliance is the linchpin of reg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두 정상 80분간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요.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양국이 합의한 주요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자리를 옮겨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고요.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을 비롯해 대북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미국이 제공하는 해고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담긴 워싱턴 선언 등 총 7개의 선언문과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이 쏠린 부분은요, 바로 워싱턴 선언이었는데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합의를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서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서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하고 관련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핵협의그룹, 그러니까 미국 약자로는 그 NCG라고 합니다. 이 핵협의그룹을 창설하기로 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시 미국의 전략자산 사용 계획 및 확장 억제 계획에 한국이 관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고위급 상설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내용인데요. 미국이 확장 억제 기획 및 실행에 동맹국을 참여시키는 건 사실상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이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미 양국은 또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발전시키기로 하고 핵 미사일을 갖춘 잠수함 같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 지속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은요, 1980년대를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전개된 적이 없다는 게 지금 한미 양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합의에 따라서 이제 40년 만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동안 이제 비공식적으로나 또는 비공개적으로 한반도 해역에 이 핵잠이 왔는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해군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미국의 핵 3축 가운데 하나인데요. 공식적으로는 1990년 냉전체제 붕괴 이전인 1980년대를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전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략 핵 잠수함은 잠항을 하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쉽게 되지 않아서 이게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되게 되면 사실상의 상시 배치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은밀성과 위력성 측면에서 북한의 핵 사용 의지를 꺾는 데 기여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향해서 한층 단호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종말을 직접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공식 석상에서의 첫 발언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요,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과거에 없던 새로운 확장 억제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층 강력해진 핵 억지력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워싱턴 선언을 언급을 하면서 북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면서 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일각에서는요, 이 같은 워싱턴 선언의 한계를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한미 정상이 신설하기로 한 핵협의 그룹은요, 아직 어떻게 꾸려갈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나토의 핵공유 협의체인 핵기획그룹을 모델로 삼은 걸로 보이는데요. 나토의 핵기획그룹은 핵 운영 계획과 의사결정, 사용 시 핵무기 운반 과정 등에 대한 동맹 간의 협의체제로 핵무기 사용 최종 권한만 제외하고 핵 정책과 사용 관리, 운영 등 이 모든 걸 핵 공유 회원국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미 간 핵협의 그룹에서 미국은 보유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한국과 공동 기획을 하지 않고 단지 유사시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과정인 운용 협의 측면으로 역할을 한정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나토의 핵기획 그룹 수준에는 못 미칠 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내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는요, 윤 대통령이 우리의 자체 핵무장 그리고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이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거 이게 문제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네, 이번 워싱턴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조약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핵 협의 그룹을 통한 핵 공유를 구체화한 만큼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핵 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에는 사실상 선을 그은 건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워싱턴 선언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핵 억제력 강화라는 실질적 목표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핵 협의 그룹을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 등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논의가 어떻게 보면 집대성해서 문건화됐다. 그것도 정상회담 후에 별도의 공동선언문 워싱턴 선언에 이게 명기돼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핵 협의 그룹을 상시에 가동한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핵 공유를 시작할 수 있다.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떻게 꾸려나가느냐에 따라서 뭐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대통령실의 자평이 나왔을 텐데요.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요, 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하나의 동맹국의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또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한계점, 그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고 또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할 때
선제 공격으로 그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이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 다짐이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이 중국의 반발에 대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은 워싱턴 선언이 이 중국과 직접적인 이 충돌 요인이 아니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비 방안이기에 중국으로서는 이를 우려하거나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중국 측에 사전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의 평가도 궁금합니다. 네, 미국 주요 언론들은요,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의 핵협의 그룹 창설 등을 통해서 미국 핵 사용 결정에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미국이 한국에 더 큰 목소리를 줬다고 전했고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번 합의는 잠재적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거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언론들은 한국이 자체 핵 개발과 또 전술핵 재배치 등을 포기한 데다 핵 최종 결정권은 미국 몫이라는 점에서 한국 내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의미, 그다음에 한계에 대해서 벌써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고요. 특히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볼 소지가 있지만 사실 경제나 다른 분야보다 안보는 우선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동안의 핵우산 정책에서 이런 그 핵 협의 그룹으로 발전한 것은 여하튼 한 단계 발전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자체 핵무장 문제가 생기는데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가장 자체 핵무장까지 근접한 정도의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꾸 이제 한계를 지적하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체 핵무장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전히 가능성으로 저는 남겨뒀다고 보고요.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자체 핵무장을 할 국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 이제 했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우리의 그 부담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걸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을 찾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일부에서는 아까 저희 그 핵 잠수함 배치하는 거,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이 굉장히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위험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또 일부 지금 기사의 그 전문가의 분석을 보면 그 핵 잠수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ICBM에 가까운,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가까운 그런 거리의 그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그게 실질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지금 이런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논평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북한이나 중국이 보기에는 지금 이번 워싱턴 선언 자체가 또 위협으로 느껴질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미국과의 어떤 이런 안보를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만큼 또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핵 협의 그룹을 지금 하게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또 한 단계 또 성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혁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나토시 핵 공유와는 좀 다르게 그 부분과는 다르게 좀 유사시에만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평상시에는 또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부분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대통령실의 외교 기조 자체가 북핵 위협이나 이런 것에 대응을 해서 어떻게 보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실현 방식이 항상 무엇이냐라는 의문들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싱턴 선언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답은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첫 술에 모두 배가 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이 첫걸음이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또 미국과의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 이슈는 물론이고요, 한일 관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또 대만 문제 등도 폭넓게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미 정상은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관련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장에서 법 개정과 같은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두 정상은 대신 협의체 신설에 합의하고 기술과 인적 교류 등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The reassurance is that it's overwhelmingly in our interest for Korea to do well. No, it is. It's very much in America's interest that Korea do well in the Pacific, very well, because they are one of our most valued partners.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승적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여부가 회담에 논의될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됐습니다. 또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이 내용도 공동 성명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처럼 한미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대만 해협의 문제 등 민감한 국제 현안에 사실상 한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정부 입장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된 거는 이전 한미 정상회담, 특히 전임 정권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지 않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그런 우리 정부의 의도가 읽힐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정치권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서 상당히 뜨거운 공방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권의 평가도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번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는 북한 눈치 보기에 바빴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게 없다면서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하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여야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북핵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당연한 이치를 지난 문재인 정권은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정권은 가짜 평화쇼에 불과한 종전선언에만 집착하면서 집권 5년 내내 굴종적 대북관을 일삼고 실체도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고집하면서 북한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해구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입니다.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그것에 따라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끝으로 해서 사실상 한미 정상이 만나는 또 한미 정상이 두 나라의 현안을 두고 논의하는 그런 핵심적인 절차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일정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번 한미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 총평하는 그런 시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해서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논평해 주시죠. 한미 정상회담은요, 뭐 역대 정권에서도 보면 늘 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한 후에도 성과에 대해서는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굉장히 그 중요한 협의를 남겨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동선언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핵심적인,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원래 정상 간의 합의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게 2021년에 뭐 정상선언에서 나아간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럼 2021년은 그 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아간 게 과연 있는가 이런 걸 따져보면 다 비슷비슷한 상태에서 조금씩의 진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는 안보 분야에 진일보한 합의가 있었다. 뭐 이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성과라고 보고, 다만 뭐 IRA나 뭐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의 기존 입장이 관철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요 앞으로 이 핵 문제도 그렇고, 핵 문제도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기로 했고, 그다음에 IRA 문제도 뭐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네네. 그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늘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듭니다. 네. 근데 그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추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핵 협의 마찬가지고, 이 IRA에 대한 후속 협의체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으니까 그 정상 간의 합의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양국 실무자들이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잘 논의를 하게 되면 정상 간의 합의가 빛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잘 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IRA라든지 이제 뭐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미국 의회가 입법으로 그거를 갖다가 규제해 놓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그걸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한테 뭐 약속을 하는데 이런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십시오. 말씀 주신 것처럼 IRA나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뭐 지금 당장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랬던 성과는 안보적인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경제적인 것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받고 있는 미국에서의 어떤 차별들을 해소를 해서 미국에서 우리가 훨씬 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고 많은 이익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으로서는 경제적인 어떤 성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번에서는 뭐 경제와 관련돼서는 뭐 눈에 띄는 성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국빈 방문 이전에 얼마 전에 터졌던 그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관련해서 뭔가 우리 정부가 이 사건을 지렛대로 삼아서 외교적으로 좀 카드로 썼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아무래도 어쨌든 죄송합니다. 미국의 도감청 사건의 의혹들이 지금 터져갖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카드로 제시를 해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으니까 우리도 외교적으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협상 과정에서 임했더라면 미국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 도감청 의혹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덮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윤 대통령 또 다른 세일즈 외교 행보도 공개가 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기차 업체죠. 바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요, 직접 이 브로셔, 그러니까 투자 안내서까지 주면서 투자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26일 일론 머스크 CEO와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면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요, 일론 머스크 측이 윤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접견을 요청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만난 윤 대통령은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함에 있어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한 걸로 전해졌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체 제작한 브로셔 안내 책자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관련해 대통령실 브리핑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오후 3시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CEO와 접견을 하였습니다. 그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이 순방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함에 있어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브로셔를 직접 전달하며 한국의 투자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지난해 이제 화상으로 그 머스크 CEO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공장이죠, 이 기가팩토리의 국내 유치, 이 부분을 또 권유를 하고 논의하기도 했죠. 네,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머스크 CEO와 화상 면담을 진행하면서 기가팩토리의 한국 유치를 당부했는데, 이때 머스크가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면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회장을 포함한 국제정치 및 경제 분야 저명 인사들을 만나서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저명 인사들에게 한미 동맹을 위해 활약해온 점에 대한 이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이 동맹에 대한 양국 정상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은요, 이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의 역사적 성취를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한미 동맹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동정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이제 미술관을 또 찾았다고 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시간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는요. 워싱턴 DC 국립미술관에서 표현주의 거장으로 꼽히는 화가 마크 로스코 전시관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두 영부인만의 첫 공식 일정이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Dr. Body, what did you think? Magnificent. It was beautiful. 일정을 마치고 바이든 여사가 이제 김 여사에 대해서 특별히 또 친밀함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네, 질 바이든 여사는요, 미술관 관람을 마친 뒤에 SNS에 관련 사진을 올리고 김건희 여사를 나의 친구, 그러니까 my friend라고 표현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질 바이든 여사의 이번 이 친구 발언은 한미 양국의 친밀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질 바이든 여사는 SNS로 이 같은 이제 상황을 소개를 했는데 당시에는 친구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윤 대통령에게 나의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또 주목할 만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 시작 전 윤 대통령에게 나의 친구 대통령님 70년 동맹을 오늘 함께 축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인사를 건넨 바 있습니다. 두 영부인이 함께 본 저 그림들, 김건희 여사와는 또 상당히 인연이 깊죠. 네, 김 여사가 전시 기획사를 운영하던 2015년 서울에서 스티브 잡스가 사랑한 마크 로스코 전시를 기획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전시는 3개월 동안 25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이 같은 김 여사와 마크 로스코의 인연을 고려해 이번 일정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요, 이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난 지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바로 오토 원비어 씨의 어머니와도 만났는데요. 이 행사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는요, 2019년 방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일정상의 이유로 거부한 바 있는데요. 이번 만남은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사회로 1시간 정도 비공개 면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만난 원비어의 모친은요, 김 여사가 아들에게 일어난 일에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줬다면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막는 걸 돕고 싶어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면담 자리에는요, 콜롬비아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서연 씨 등 탈북 청년들도 함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참석자들은 이 행사가 큰 격려가 됐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임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걸 굉장히 꺼려왔죠. 특히 이제 미국 현지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이제 회피해왔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는데, 지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미국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뤘다는 거, 이것이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한다,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다가 민형배 의원의 전격 복당까지 정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져서 당내가 아주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네, 어제 오늘 민주당은요,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와 꼼수 탈당 비판을 뒤로하고 결국 복당한 민형배 의원 관련 논란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먼저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 대비에 나선 송 전 대표 관련 소식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변호사로 대학 후배이자 과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를 지낸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25일 오후에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고요.
자진 출두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요. 검찰은 아직 이제 송 전 대표를 소환할 시점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네, 세계일보에 따르면 어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일방적인 출석 의사를 보이는데 현 시점에선 조사 계획이 없다면서 원할 경우 언제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 전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출석을 희망했지만 사실상 무산이 된 건데요. 현재 검찰은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 전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검찰 출석이 무산되면 기자회견으로 선제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 건데요.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미 녹취가 다 퍼졌는데 검찰이 바로 물어보면 되지 않냐면서 마냥 검찰 수업만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송 전 대표가 이 출석 시기를 놓고서 검찰과 기싸움을 벌이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법조계 등에서는요,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아는 게 없다는 송 전 대표가 검찰 출석만 요구하는 건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돈봉투 의혹에 대한 송 전 대표의 입장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그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신 거는 여전히 잘 모르는 사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3명의 후보님이 나왔는데 3명의 후보가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윤관석 의원님이라든가 뭐 이제 이성만 의원님으로부터 관련해서 뭐 보고 받으신 기억 전혀 없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 그대로 변함 없으신가요?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들으신 것처럼 송 전 대표는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검찰을 향해서는 빨리 소환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도 사실 듭니다.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런 송 전 대표의 태도가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고려해서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계속 빨리 소환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건 그만큼 당당하다는 걸 외부에 공표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다고 했고요. 또 다른 변호사는 송 전 대표는 자신이 떳떳하고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자진 출두하겠다고 한 듯하다면서 그렇지만 검찰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돈을 전달한 자, 받은 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지시한 사람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국민의힘에서는 이 돈봉투 의혹과 송 전 대표 관련 질문에 김현아, 박순자 전 의원을 거론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김현아 전 의원 공천 헌금 후 박순자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혐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답을 내놨다는 겁니다. 네, 오늘 오전 당무감사위 인선을 마친 뒤에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이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당무감사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 대변인은 이 박순자 전 의원은 이미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서 강제 탈당 조치가 됐다면서 이재명은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앞서 김연아, 박순자 전 의원을 거론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또 오늘 국민의힘의 목소리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까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통화는 하셨어요? 만나실 계획 아예 없으신가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도록 지금 당무감사위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박순자 전 의원은 이미 2022년 12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 탈당 조치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의힘에서 김연아 전 의원 당무감사위 조사 요청한다고 하는데 저희 당은 특별한 조치가 없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님 귀국 이후에 혹시 연락 취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어제는요,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제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의원이 있죠. 김 의원이 송 전 대표의 언론 창구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또 얼마 있다가 취소하는 또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오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김의겸 의원이 송 전 대표의 언론 대응을 맡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오후 김 의원이 언론 공지를 통해 취소됐음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리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인사를 탈당 전 소속 당의 전임 대변인이 나서서 언론 창구 역할을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뻔한 건데요. 상황을 되짚어 보면 송 전 대표는 지난 25일 언론으로부터 문의가 많이 오는데 직접 나서기가 어렵다면서 김 의원에게 언론 창구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했고 김 의원은 이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즉각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어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 스스로 무늬만 탈당임을 입증한 셈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주연 배우와 또 돈봉투 의혹 주연 배우 간의 잘못된 만남은 국민들 가슴에 참담한 박탈감을 남길 새드무비가 될 거라고 했고요. 장예찬 총련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서 부정부패로 탈당한 인물이 민주당 국회의원을 대변인으로 쓸 수 있다니 놀랍다면서 이재명의 대변인이 송영길의 대변인이 된 건 이심송심의 결정적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쓴소리 민주당 안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네,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사안의 엄중함이나 국민들 시선의 날카로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TF라도 구성하는 건가라면서 진실을 말해야지 정치적으로 언론 플레이나 하려고 하냐면서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KBS에서 통화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의겸은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이고 탈당한 송영길은 사적 영역에 있는 사람인데 송영길의 일을 김의겸이 해주면 안 된다면서 심상치 않은 당내 기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김의겸 의원실은 어제 오후에 공지를 통해서 김 의원이 송 전 대표의 언론 대응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김 의원은 송 전 대표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며 개인적인 친분으로 한 부탁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면서 언론 창구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오늘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 나온 비판 목소리 들어보시죠. 탈당 호소인 송영길 전 대표가 장기 술계의 타짜를 자처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연합전선을 선언했습니다. 송 전 대표 스스로가 무늬만 탈당임을 입증한 셈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인이기 이전에 직접 당 대변인이자 민주당의 현역 의원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선거 범죄 의혹으로 탈당한 전 당대표의 언론 대응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맡는 광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번 일은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과 탈당이 민주당의 당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임을 보여준 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면서 임명했던 당 대변인이 바로 김의겸 의원이죠. 얼마 전에 이제 당직 개편을 통해서 교체가 됐는데 그 김 의원이 이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의 언론 대응을 맡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송영길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 이거였죠. 그런데 이걸 또 취소를 했습니다. 그거를 맡기겠다는 사람이나 또 그걸 맡겠다는 사람이나 과연 어떤 생각이었는지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가 상식 밖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은 탈당했잖아요. 탈당했으면 다른 당의 국회의원을 자기 대변인으로 쓰겠다는 게 우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송영길 전 대표인들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고민을 알고서도 했다고 보십니까? 고민을 어느 언론 매체에 보니까 그쪽 네네.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상당한 고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결정을 그런 걸 하기까지요? 보면 그런 걸 그 고민이 없었으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예. 남의 당의 국회의원을 자기 대변인으로 쓰겠다는 게 이 정치 현실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럼 무슨 생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을 언론 창구로 맡기려고 했을까? 저는 그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민주당의 우산 아래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는 심정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고, 그러면 김의겸 의원은 또 무슨 생각으로 과연 거기를 맡겠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런 점을 보면 저게 김의겸 의원의 혼자 결정일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총체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송영길 전 대표 간에 뭐 보이지 않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의심이고 이제 추측이라는 거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언론 취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물론 이 의혹의 어떻게 보면 핵심 당사자인 것이고 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문과 취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본인도 물론 지금 정치적인 책임은 다 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지만 앞으로 이제 사법적인 절차도 남아 있고요. 또 해결해야 되는 현안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 대응을 좀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요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김의겸 전 대변인이 언론 대응을 맡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억측들이나 오해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참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그 임명을 했다가 그래도 이제 이런 좀 오해들이나 억측들이 나오니까 바로 철회를 했던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언론 대응을 누구에게 좀 부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오해나 또는 이제 여권에서 바라볼 때 좀 억측이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선임을 하지 않아 주시는 것이 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책임을 좀 덜어가는 부분에서도 훨씬 더 현명한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지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무소속, 그러니까 그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을 샀던 민형배 의원을 전격적으로 복당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을 둘러싼 지금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민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이 광주 지역 정치권과 이 시민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어제 정의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통해서 위장 탈당 사태는 정당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책임 정치를 내팽개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깊은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광산 시민연대도 보도 자료를 내고 민 의원을 복당시킨 민주당의 최고의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라면서 이 꼼수 탈당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 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민 의원의 상임 및 제척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하십시오. 복당을 했기 때문에 민형배 의원은 일단 이제 안건 조정의 자격을 이제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상임위로 옮겨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상임위로 옮기지 않을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준법과 진실에 있어서 중대한 결격 사유를 안고 있는 분께서 교육위에서 교육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또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또 이것을 비판하는 그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죠. 네, 이원욱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민주당이 부끄럽다면서 최소한의 논의조차 없이 민형배 의원 복당을 추진했다. 명분 없는 복당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책임 면피라고 했고요. 성지훈 정책위 부의장도 어제 자신의 SNS에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처리하며 원내대표의 형식상의 유감 표명만 있었을 뿐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실수에 대한 당시 책임 당사자들의 근본적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끝끝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어제 오늘 민주당 내부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당으로서는 이런 꼼수 탈당한 장본인을 다시 복당을 시킴으로써 아주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그 당시에 뭐 개인의 선택이었든 당이 요구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꼼수였던 거는 맞는 거고 그걸 활용했던 것도 맞는 거고, 저는 사실 어제 있었던 일들은 좀 개인적으로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럼 당이 사과를 해야 돼요. 당이 나서 사과하고 민형배 의원이 우리 당의 그러한 전략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니까 이 사람 개인 책임이 아니다, 이건. 우리 당이 책임지겠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그럼 얻어맞으면 어때요? 얻어맞아야지. 그때 판단 잘못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안에서요, 이번 복당 결정이 일종의 이제 알박기 포은이다 이런 말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민의원의 복당을 미뤄오던 지도부가 어제 전격적으로 복당을 허용한 배경에 내년 총선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민주당 당원 당규는 탈당 경력자에게 경선 심사 점수의 10%를 감점하고 경선에서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의 요구에 의한 복당은 감점을 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는데요. 어제 민의원의 복당을 알린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의원의 복당이 당의 요구에 따른 결정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게 바로 이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요청해서 이제 복당을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따라서 그 당원 당규상의 공천 감점 이거 안 해도 되느냐 이제 이런 논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민의원은 지난해 6월에 이미 복당 신청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당의 요청으로 따른 복당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고요. 때문에 당 안팎에선 민의원이 탈당 후에 국회 법사위와 교육위의 안건조정위에 들어가서 법안 강행 처리에 앞장선 데 대한 보훈 성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의원은 어제 복당 이후에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듣겠다. 복당에 대한 소회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 이런 짧은 소회를 남겼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이 복당 결정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임기 만료 하루 전이었습니다. 오늘 아마 임기가 끝나는 모양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당시에 민의원의 탈당은 불가피한 결단이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당에서 복당을 요청을 해서 복당하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하지만 지금 그 부분을 둘러싸고서 민주당 안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고 같은 야권인 정의당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민영배 의원의 어떤 탈당과 관련된 과정들을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은 좀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 법안은 유효하다고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그 과정 속의 절차 부분은 분명히 헌재가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 의혹 그런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은 하지만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복당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본인의 임기가 그 임기 중에 어쨌든 해결해주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새로 치러지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오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민영배 의원에 대한 복당 문제는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새로운 원내 지도부에게 넘기는 것보다는 본인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결단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헌재가 지적했던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 조금 더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박홍근 원내대표로서도 본인이 약간 결자 해지하는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겠다는 상황에서 좀 복당을 허용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중에 그 지난해의 탈당이 결단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어가 없어요. 네네. 누구의 결단인지가 궁금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복당은 당의 요구에 의해서 복당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결단이 작년의 결단이 만약에 본인의 결단이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당이 만약에 탈당했다고 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위장 탈당이라는 게 명백해지는 개념이잖아요. 그걸 염두에 뒀는지 하여튼 오늘 얘기한 그 내용에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어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이 부분은 저는 뭐 결자 해지 뭐 좋은 얘기고 당원 당규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정치적 후폭풍만 남았죠. 근데 이 정치적 후폭풍이 견딜만 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관점인데 사실은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있죠. 송영길 그 전 대표가 연루된 뭐 돈봉투 의혹 이것도 또 하나의 리스크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민영배 의원 복당 정도는 뭐 하나 정도 더 추가한다고 해서 뭐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부담이 늘지도 않는다. 저는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그게 아니한 판단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결국 국민 여론이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난 정말 피해자.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의 소식 계속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JTBC 보도에 따르면 특정 세력이 몇 년 동안 주가를 조작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 중에 임창정 씨도 있었다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죠. 보도에 따르면 임창정 씨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 원에 파는 대신 그중 30억 원을 재투자하기로 했고 자신과 아내의 증권사 계정에 각각 15억 원을 넣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 임 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프만 보게 되니까 제가 수익이 얼마큼 났다고 하니 그거 되게 좋겠다. 10억을 개인 계좌로 만들었어요. 저는 30억을 샀죠, 주식을. 네. 저는 근데 84억이 사진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근데 그게 둘 다 반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뭔 일인가. 그게 어제인 거죠. 어제 오전에. 이게 누군가에게 당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들으신 것처럼 임창정 씨는 계좌가 둘 다 반토막이 나 있었다라면서 임창정 씨 본인도 손해를 입은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은 임창정 씨는 60억 원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됐다면서 이 수익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마이너스 5억이 찍힐 것이고 증권사에서 차압이 들어올 것이며 이 금전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이 계좌 보시면 아까 그게 그 계좌예요. 이 1억 8,9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이틀 전에 20억짜리였었던 거예요. 계좌에 20억이 있었는데 지금 1억 8,900만 원이 남았어요. 자, 내일부터 마이너스 5억 아마 그렇게 찍힐 거고. 이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이 오갔는데 나는 몰랐다. 이 얘기 사실 이제 일반인으로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임창정 씨가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증하고 핸드폰 등을 그 의심 일당한테 맡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창정 씨가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임 씨는요. 이것이 그들이 하는 어떤 룰인가 보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서 나는 주식을 모르니 그렇게 해줬다. 돈 많은 회장님들이 개인 돈도 불려주고 그런다고 하니까라고 말을 하면서 이 주가 조작 의심 일당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임창정 씨가 자신도 피해자임을 호소하고는 있지만 대중은 의문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임창정 씨가 거액의 피해를 본 피해자지만 30억 원이라는 거액 그리고 자신과 아내의 신분증을 맡기면서도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 2배 가까운 수익을 낼 때는 이상한 걸 몰랐다가 반토막이 나고 나서야 피해자라고 나선 건 역시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임창정 씨가 해당 세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고 이들의 골프장에도 투자한 게 알려지면서 의혹의 시선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조작 사태로 인해 약 1,500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에는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 인사가 다수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은 폭락 사태 일당으로 의심받는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임창정 씨는 출국 금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임창정 씨는 수사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 의심 사건으로 이제 큰 피해를 입은 연예인이 또 있다. 이런 사실도 알려졌어요. 네, 임 씨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임창정 씨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이 동료 가수의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JTBC 보도와 인터뷰를 한 가수 A 씨에 따르면요. 임창정을 좋아하고 또 전화 통화도 했으니까 믿고 했다. 자기들에게 맡겨놓으면 불려주겠다고 하더라. 처음에 돈이 급격히 불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지 싶었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또 이 투자자들에 따르면은 주가 조작 일당이 이 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이 신용거래 등 투자 방법은 철저히 비밀에 붙였으며 그랬기 때문에 이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폭락 이후에야 이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A 씨는 지금 빨리 매도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매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팔아야 된다는 거라고 하더라. 그런데 나는 비밀번호도 모른다 이러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가수죠. 임창정 씨가 지금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의 이제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대중은 과연 피해자가 맞느냐 이렇게 의심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임창정 씨의 주장, 이제 변호사께서는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임창정 씨는 본인이 이제 억울한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국에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력들의 어떤 주가 조작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본인의 돈과 그 계좌가 이용당했을 때 이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창정 씨의 주장은 또 주장대로, 그리고 검찰이나 이제 수사기관, 그 합수단의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질 텐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세력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과연 임창정 씨가 순수한 피해자인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그 주가 조작 세력들과 어느 정도의 공범인 것인지, 또는 그 상황들을 알고서 그 돈이나 그 계좌를 제공한 것인지, 그러니까 무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 계좌를, 만약에 돈과 그 계좌를 주었을 때 그 세력들이 사실상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상태로 본인의 돈을 제공하거나 계좌를 그냥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순수한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임창정 씨가 정말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것인지, 아니면 이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일을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돈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계좌를 제공한 것인지,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연루돼 있는 세력들의 진술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 오간 계좌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도용되었다는 그 계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계좌의 주인들을 다 조사를 해본다면 이 사건의 실체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 임창정 씨의 주장이 수사기관이 받아들여줄지 안 받아들여줄지도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수사 결과,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직 손님 있어요입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충북 단양의 대표적 관광지죠. 고수동굴에 갇힌 손님들의 얘기입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아찔한 일인데요. 그제 오후 6시쯤 112에 고수동굴에 갇혀있다는 관람객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10여 분 뒤에 119에도 같은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70대 A씨와 60대 B씨 부부가 고수동굴을 구경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갇혀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 갇힌 이유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유 대체 뭐였습니까? 네, 바로 직원의 조기 퇴근이 문제였습니다. 고수동굴은 4월부터 시작되는 하절기에는 오후 6시 30분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노부부가 신고한 시각이 방금 6시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동굴 관리 직원이 퇴장 시간이 30분이나 남았는데 관광객이 다 나간지 알고 일찌감치 문을 닫고 퇴근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출입문까지 잠기면서 어두운 동굴에 갇힌 A씨 부부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당시 동굴 내부의 온도는 14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관리소 직원을 불러 출입문을 열었고요. 이 부부는 갇힌 지 30여 분 만인 오후 6시 반쯤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구조 당시 A씨 부부는 추위를 호소하고도 심신이 불안한 상태였고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동굴 안에서 휴대전화가 만약에 터지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고수동굴 운영사 측에서도 정말 할 말이 없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고수동굴 관리소 직원은요, 퇴근할 때 사실 이 마지막 관람객의 퇴장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출입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걸 이제 소홀히 한 겁니다. 이 고수동굴 운영사 관계자는 마지막 관람객의 퇴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또 피해를 보신 분들께 백배 사죄하겠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 동굴 운영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몇 달 전에도 관광객이 동굴에 갇혔던 사고가 있었다는데 이것도 맞나요?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요. 충북 충주시 화록동굴에서도 관광객 2명이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한 부부가 화록동굴을 구경하다 오후 5시 54분쯤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동굴 안에 갇히게 됐었는데요. 이때도 관람 시간은 오후 6시까지였지만 동굴 문이 일찍 닫히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당시 이 부부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출구를 찾아다녔고요. 간신히 출구를 찾았지만 이미 직원들이 철문까지 닫아놓고 퇴근한 뒤라서 결국 직접 철문 아래 잠금 장치를 들어 올리고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도 동굴 관리 업체가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다는데요. 동굴에 갇히면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동굴 관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처음 보는 조개네.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네, 포르투갈 리스본의 한 동물원에서 깜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해달 한 마리가 손에 든 무언가를 열심히 바위에 내려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놀랍게도 그 물건의 정체는 신용 스마트폰이었는데요. 해달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바위에 내리치기 시작했고요. 잘 깨지지가 않자 폰을 돌려가면서 야무지게 내리쳤고요. 몸을 뒤로 젖혀가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화제가 된 겁니다. 정말 열심히 내려치고 있는 그런 모습 인상적인데 도대체 어쩌다가 저렇게 스마트폰이 해달 손에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동물원에 놀러 온 한 관람객이 실수로 해달 우리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때 재빨리 해달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 스마트폰을 건져 올렸고 손 쓸 데도 없이 바위로 헤엄쳐가서 여러 차례 내리쳤던 건데요. 이 해달은 스마트폰을 바위에 내리치는 것도 모자라 이빨로 테두리 부분을 뜯으려는 의지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해달이 저 스마트폰을 이제 자기 먹잇감으로 착각한 그건 아닐까요? 네, 족제비과에 속한 해달은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수심 70여 미터까지 내려가서 개나 성게, 조개 등을 주로 사냥한다고 합니다. 특히 조개를 먹을 때는 바위나 돌멩이에 조개를 부딪혀 껍데기를 부수고 물 위에 누워 먹잇감을 배에 올려놓고 먹는 특징이 있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조개로 착각해서 바위에 내려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관람객들한테는 참 웃기는 구경거리였겠지만요. 이 스마트폰이 해달의 먹잇감이 되는 걸 지켜봤을 주인 정말 속으로 씁쓸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스마트폰 주인은요, 해달이 열심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려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직원이 이 스마트폰을 빼앗아서 돌려줬지만 이 스마트폰의 화면과 모서리는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부서진 스마트폰처럼 주인의 마음 역시 산산이 부서졌겠지만요. 덕분에 다른 관광객들은 웃음보가 터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해당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네티즌들은 수리받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나 경쟁 스마트폰 회사가 해달을 특채하라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모처럼 만에 웃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희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